자, 박정호의 스팟 오늘 월요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준호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원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행복님의 댓글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합당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문제와 함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진해 형님, 김진해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못 짰어요? 왜요? 한준호 다음에 김진애? 왜요? 짰네. 어떤 면에서? 한준호는 안구정화, 김진애는 귀정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저께 밤에 예. 8시에 동시에 라이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준호 의원이 이제 8시에 시작하시고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30분 만에 끝나고 나중에 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준호는 안구정화, 김진애는 귀정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둘이 똑같이 지금 이번에 합당 사안에 대해서 네. 정청래 대표한테 좀 거둬들이셔야 맞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어저께 아침에 한준호 전 최고위원님께서 또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잘하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목이 됐는데 좀 아까 여기 와서 얘기 들으니까 당대표님은 정청래 당대표님은 끝까지 가실 모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뭐 절차 문제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표대결이 되거든요. 표대결이 되면 이 안에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당내 더군다나 갈등. 당내 갈등이 심해지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하면은요 이게요. 네. 보통 합당 같은 거는 거의 80%가 찬성이 나와야 맞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거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정말 6대 4라든가 아니면 거의 5대 5라든가 네. 51대 49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아하. 그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만약 당원 투표까지 가야 될 방법이면 이런 종류의 합당에서는 찬성률을 높여야 된다. 찬성률을 높여서 적어도 뭐 4분의 3? 4분의 3 정도까지 해야 그래야지 뭐 4분의 4 아니면 저기 70%라도 네. 그 정도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그래야지 합당한다. 안 그러면은 1대 한 표라도 더 이기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합리적으로 당원들께서도 또 최고위원들께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최고예산 발언을 좀 보면 네. 당 대표가 공론의 문을 열었다. 당원이 당의 운명 결정해 달라.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이걸 맡기겠다. 이건 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근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마지막에 당원들. 합당하려고 그러면은 당원 투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린민주당 때 이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네. 일단 조국 혁신당에만 제안을 하셨지 당원들께 물어보는 절차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할 때 그 예.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더 깊어진 거니까 인지 이걸 갖다가 공론화했으면은 또 공론화하는 과정을 네. 또 뭔가를 밝혀야 되는데 뭐 그런 거가 없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의원총회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면 지금은 이제 보면은 표대결로 몰아가겠다. 그런 1인 1표 이것도 밀어붙이시면서 표대결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오늘 많이 들으신 분이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막 들었는데 예. 왜 저만 오면은 무슨 이렇게 뉴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나 정말 꼭 희한하네. 코멘트를 해야 돼. 희한하네. 딴 거 준비해 놨다가도 이거 코멘트를 들어야 돼 또.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당원 주권이 아니거든요. 국민 주권도 마찬가지고 당원 주권도 마찬가지인데 네. 표대결로 가가지고 이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 전에 그야말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서로 간에 네.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그게 좀 솔직히 지난 일주일 동안 이해찬 총리님 애도 기간 네. 동안에 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못했지만
이른바 뉴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그랬겠죠.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밝히시고 했는데 뭐 그래요. 그게 이게 올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에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거는 뭐 지난주에 갤럽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특히 중도층이 네. 굉장히 유보적이거든요. 유보적이다. 그런데 중도층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하는 거는 중도층에서 이겨야 크게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호남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성가시고 귀찮으실 거 압니다. 거기서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또 뭐 선수 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다 부정 의견이 훨씬 더 높고요. 그 이유가 아마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있고 이게 과연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이른바 중도로서의 외연 확대 네.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봐야 그다음에 된다. 조국 혁신당이 예. 내거는 기치 꼭 DNA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거는 가령 토지공 개념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중도 좌쪽으로 가 계시거든요. 네. 좌쪽으로 가 계시는 게 이게 민주당하고 잘 맞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조국 대표의 상당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네. 또 계파의 수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파를 대표하는 주자이기도 하고 아하. 또 문재인 정부의 또 대표적인 그렇죠. 예, 또 예. 그러니까 그 인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실패, 또 검찰에 대한 실패, 또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로 그대로 끌어안아서 네. 이거를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금 내부에 가령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고소고발 문제 이런 거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네.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선수가 뛰면은 선수들이 나가서 그걸까지 방어해야 되거든요. 저쪽에다가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걸 아니 당원 뜻 묻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 전에 제안할 때 왜 네. 의견 수렴 안 수렴은 안 했냐 해요. 이 네. 부분. 네. 그 다음에 합당을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합당한다면 시너지가 정말 나올 것이냐 네. 이 부분 네.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뭐 유시민 작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경공에 나와서 한 얘기가 두 가지 봐야 되는 첫째는 합당이 바람직한가 둘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합당 반대하는 사람은 또 절차 지정 말고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합당 반대 이유를 또 밝히신 셈이 됐고 네, 지자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내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그렇네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저께도 라이브 하면서 제발 이재명의 시간이다 지금은. 뭐 7개월 동안 너무 잘해 오셨는데 네. 2년 또는 2년 반을 좀 이재명의 오롯이 힘을 좀 실어달라. 지금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오면은요 네. 그쪽으로 무게 중심추도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는 또 달라요. 그럼 당내에서 반대를 무슨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네. 언론에 비치는 건 이런 식으로 당정 갈등이다 이러고 나와요. 조국 혁신당에서 반대할 때는 그래 진보 진영 안에서의 생각의 차이다. 뭐 또는 운동장 왼쪽 운동장을 또는 네네 쓰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개혁안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네. 내부에서 반대하면 당정 갈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당정 갈등이라는 게 나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이재명 정부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죠. 그리고 저는요. 이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네. 저는 조국 대표한테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안 좋다. 네. 근데 오늘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국 대표가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네.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류로 와야 된다. 지루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결국- 너무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권은 정청래가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닐지 모르고 네. 8월. 대권은 당연히 조국 대표가 저겨오는 거니까 어허. 지금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네. 그런 때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일단 일로 들어와서 민주당을 업으려고 들지 말고 네. 좀 혼자서 스스로 홀로서기로 해서 조국 음. 대표로서의 이른바 유능함
네. 또 효능감 아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때 가서 합해도 아니면 총선 때 가서 합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니 유시민 작가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당 대표가 아니라 아니 무슨 7개월에 차기 대선 얘기야. 유시민 작가님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요새 너무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봐요. 크게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정치라는 거는요. 또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이 흐름입니다. 그거를 잡아야 되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래 조국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야 당연히 대선 저기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그걸 거고. 지금 얘기하셔야 되겠느냐고요. 아. 이 점에서 이재명 시간인데 지금. 이 점에서 제가 네. 더 크고 예. 더 넓으시고 더 연배도 높으신 백낙청 창비 고모님의 얘기를 인용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인가 조국 대표하고 같이 대단. 백낙청 TV에서 예. 공부길? 공부길이라는 저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 대표는 굉장히 많이 이게 뭐 조국 혁신당의 이니셔티브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한 거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야 백낙청 선생님 놀랍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은 뭐 표현을 정확하게 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도 충분히 네. 이긴다. 지금 지방 대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득실을 따지면은 뭐 정확한 제가 워딩은 생각이 네. 안 나지만 하여튼 별로 득이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확실하게 하셔서 제가 좀 놀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당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 또 당원들 또 국민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죠.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야하면 패배한다. 승리 가능성을 높이자는 거다. 2, 3% 박빙승부에서 힘을 보태야 된다. 절실하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전에 네.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갑자기 합당 선언하고 손 들고 나왔어요. 네. 그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야권에다가 민주당의 지지율도 형편없고 네. 거기다가 안철수 지지율을 보태질 않으면은 도저히 지방선거를 이길 찬스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개 총선 때 하거나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는 일단 주자들이 4천여 명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하거나 300명 두고 하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때가 대선을 앞두고예요. 대선을 앞두고 한 게 바로 열린민주당 케이스였습니다. 열린민주당 케이스에서는요 정확한 게 제가 이제 뭐 너무 잘하니까 열린민주당은 항상 그 민주당의 일종의 시스터 정당으로서 저희가 서포터한 것도 있고 전혀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좀 대립하는 것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열린민주당은 솔직히 우리가 대선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린민주당은 거의 80% 이상이 이재명 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시절에는 네. 합당 얘기를 합당이- 못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송영길 대표 되시고 바로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신 다음에 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다 불식시키고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 당권이나 누구의 대권에 도움 이런 얘기를 다 불식시키고 정말 대선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뛰자. 지금이 적기다. 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도 다 당원 투표 거쳐가지고 그때도 한 당원 투표에서 찬성률이 한 85% 나왔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 항상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85%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타이밍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서도 더욱 아니다.
저는 중도 특히 이제 지금 간당간당하는 간당간당한다 그러면 조금 뭐하긴 하지만 네. 서울은요 마지막까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울을 이겨야 이번 지방선거를 그러니까요. 이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좀 갈라져도 뭐 제 표현하면 다 우리 새끼에 우리 새끼들이에요. 우리 미운 아니 우리 이쁜 새끼들이에요. 네. 그게 민주당에 속하든 조국혁신당에 속하든. 이재명 그런데 후보 이제 성공 위해서. 그럼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은 진영이니까. 네. 그런데 이 서울에서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합하거나 이러잖아요. 저쪽은 더 결집을. 다시 또 반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탄핵 때 여전히 서울에서 네. 상대적으로 덜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후보. 그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게 탄핵 후에 왜냐하면 김문수 자기네들 탐탁치 않지만 이거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결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만약 오세훈이 됐건 누가 됐건 이게 유일하게 우리 자기 진영에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에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도 더 힘들어집니다. 서울은 워낙 보수와 중도 표가 많아질 텐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데 그런 점에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이 김진애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과 또 합당에 반대하는 이 목소리들을 정청래 대표도 이제 알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시는 건 거겠지 뭐. 왜 모른 척 하시는 걸 보고 뭘 아느냐. 왜냐하면 말을요 레토릭한 말만 해요. 통합 분열하면 망한다. 지금 우리 분열 안 했어요. 의견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의견이 다른 거는 양쪽 옆에 두고 시스터 정당으로 있는 게 훨씬 더 국회 운영하기도 좋아요. 저희 열린민주당이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잠깐 예. 했지만 나중에 그 있잖아요. 왜 그 수권 회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예. 여러 당이 섞여서 네. 안건 조정 회의. 안건 조정이 맞아요. 안건 조정 회의 할 때 열린민주당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열린민주당이 들어가서 거기에 조정 역할을 하면서 표를 하나 더 얹어준 거거든요. 따로 그런 나와 있었기 역할을 때문에. 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정말 민주당의 행보와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옆에서 정말 표현 말마다 따로 또 같이. 따로도 같이.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민주당이 가끔은 예. 조금 기득권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크니까 보수적인. 그럴 예. 때 옆에서 이거는 아니고 뭐 좀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시니까 네.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네. 이게요. 저는 항상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지금 만약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합당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일반인들은 조국 대표한테 이럴 겁니다. 왜 항상 쉬운 길로만 간다. 안 한다 그러고 쉬운 길로만 간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부담을 그 민주당이 다 안게 되는 뭐 그건 강미정 그 전 조국 혁신당 대변인 지금 고소당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안게 되면은 좀 저희도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이 불에대는 주점 말씀하셨는데 네. 정청래 대표도 이런 비판을 다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합당 제안을 갑자기 하고 또 지금 밀어붙이는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당권 위해서는 당권을 위해서는 이것밖에 저게 없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 표현을 말만다나 대권을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우호적인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 이거를 하자. 거기다가 여기에 솔직히 권리당원의 상당한 1인 1표제가 되면 네. 권리당원에게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의 힘도 좀 더 얹어줄 수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리고 적기다? 지금이 아니면 적기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된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리수를 쓰는. 뭐 저는 사실은 네. 크게 생각하면은 사실 작년 대선할 때 전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네. 그때는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사실 합당을 하려면 지금이 시점인데 왜 이 얘기 안 할까?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또 뭐 같이 뭐 경쟁하자 뭐 이런 네, 술도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별로 그런 그런 얘기. 얘기 하면서 또 뭐 대립하는 이런 양상 뭐 사실 그게 벌써 8개월 전이에요. 8, 9개월 전이죠. 그렇죠. 10달 전 만약 그때 정말 저거 하고 싶었으면 그때 했었어야 돼. 근데 그때는 아주 그냥 뭐 우겼거든요. 우리는 네. 독립적으로 간다. 나오셔가지고도 우리는 지방선거까지 절대로 합당 없다. 이러고 가다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항상 다당제를 주장하셨다가 그럼 뭐냐 이런 얘기들. 이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네, 명분이 그리고 이재명의 시간을 흔들라는 시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어. 알겠습니다. 저희 정청래 대표의 오늘 입장이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다가 정말 씨. 김진애 형님이 아니 저는 왜 꼭 이렇게 뉴스가 또 이슈에 나올 때. 논쟁이 있을 때는 꼭 와가지고 자주 보셔야 아니 오늘은 또 얼마나 또 쇼츠와 나오고 예. 욕도 먹고 근데 욕도 먹는가 하면 또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그렇군요. 열리는 그 앞에 지금 저희 더민초 오마이 네네. TV가 가 있습니다. 실시간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거 네.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김문수 네네. 의원이네요. 김문수 아유 다들 동명이인이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김문수 의원이. 이렇게 해야죠. 저기 그 제가 사실은 저기 이해찬 총리를 돌아가시기 전에 한 4주 전에 이토록 서울 드리려고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항상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의 말씀. 정치란 게 워낙 그런 거다. 치고받고 의견 얘기하고 그 대신 털어놓고 옛날보다 너무 좋아진 건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의견들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 오늘 정청희 대표가 강조했지만은 이 투표까지 가는 게 당원들의 뜻을 온전히 받아 안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또 이제 제한 그 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멈추고 다시 한번 당원들의 뜻을 들어보는 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켜보도록 뭐 얘기 좀 하고. 지켜보는 것 같고 근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또 요 최근 며칠 동안은 부동산을 맞아요. 가지고 더 하시는데 이게 그런 다 게 다 묻혔어요. 가려지니까 네. 화가 나요. 그래서 사실 이 화납니다, 부동산 정말. 얘기하려고 우리 네. 위원장 아니, 모셨는데 부동산 얘기합시다. 오늘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쫓아보낼 거예요. 아니 하려고 그래요. 네네.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네. 저기 뭐야 콕 집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네. 또 119 대책까지 나왔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도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중요한 일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보셨습니까?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건 이런 예. 뜻이에요. 코스피 5천이나 이런 건 전체 분위기를 잡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는 대로인데 네. 솔직히 계곡 정비는 한 사람 한 사람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다 설득을 해야 돼. 그런 네. 점에서 제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현장의 일이라는 뜻이고요. 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게 많고 그렇죠. 사업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맞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이게 딱 그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어떤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5천 올리고 아.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요새 여러 가지 MOU 맺고 이러는 거 대한민국 정상화가 이런 것들이 되고 지금 있고. 정상화되고 왜냐하면 맞아요.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에 대해서 좀 안정하는 분위기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나온 거. 물론 이제 조금 곧 있으면 입춘이 되기 때문이기도 네네. 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보내는 지금 SNS 통한 메시지.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제도를 완전히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고치겠다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대신 예. 방향을 제시한 거야. 방향을 제시한 거는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이번에 5월 9일까지 있는 양도세 양도세. 유예. 예, 이거는 과세 유예는 유예, 이번에 추가 유예. 걷어들이겠다. 윤석열 정권
동안에 4년 동안에 유예를 했으니까 마치 없던 거나 다름이 없고 이번에는 또 유예하리라 이런 거 없다. 시장에선 다주택 가진 또- 사람들은 예. 내놔라. 지금 그거 뭐 통하고 있습니다. 아하. 급매물 막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진짜다 왜냐하면 이번엔 진짜. 처음에는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뭐 그게 이재명 있고요. 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예요. 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제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안 하는 건 아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니. 만약 이거 가지고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네. 한다. 저는요. 저도 뭐 저 관련되는 정책 뭐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많이 소통도 하고 그러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분명히 해놓을 거예요. 저는 그걸 한데 그게 다 그 대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막 내놓으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렇죠. 이제 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같은 거는 아마 최후의 수단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안을 내놓을 것이다. 네. 이게 당신네들 다주택자 또 요번에 굉장히 얘기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여태까지는 첫 번째 네. 부동산 자산만이 자산이 아니다. 어허. 이제는 주식 자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셨어요. 5천이 됐으니까. 네네. 예. 이제 2만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다음에 두 번째. 1가구 1주택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른바 장특세라는 거. 맞아요. 이거가 1가구 1주택이 우리나라의 일종의 환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낳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기만 하면은 세금 다 깎아주겠다 이런 거 아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깎아줄 수 있지만 네. 그냥 보유만 하고 전세하는 거는 일종의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걷겠다. 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요번에 양도세 약속한 거는 확실히 지킨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저는 이런 걸 느껴요. 향후에는 이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한 바 있는데 양도세는 올리고 죄송합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내리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적합한 방식인데 거래세 그런 거를 네. 그 부분은 이제 거래세라는 건 양도세와 취득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낮춰서 소위 이동성을 높이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시겠다라는 것도 지금 이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정말로 부동산과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되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구두 경고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타이밍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코스피도 그렇고 네.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되고 있고 정상화다 됐는데 왜 부동산만 안 이 돼요? 안 모양이지? 되고 있어? 왜 비정상이지? 네. 이렇게 나온 네. 상황이다. 그래서 진짜 제가 힘이 기대했던 있다.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네. 텐데. 예. 119. 이번 공급 대책의 특색은요. 네, 저희가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 공급 대책의 특색은 특색은 일단은 숫자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아니 여태까지 뭐 숫자 나오면은 몇 년 동안 30만 원 짓겠다 뭐 오늘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네. 9.17 대책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숫자는 많은데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는 이게 뭐냐면 다 공공택지들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빨리 할수 있는?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건 별개입니다. 이거는 빨리 할 수 있고 확실히 할 수 있고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조금 뭐 느려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 6만 호라는 거는 이거는 네. 실체다. 이거는 아하. 이거 실체라고 하는 실체다. 게 실체다. 그다음에 이번에 강조한 게 이게 교통이 좋은 도심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뜻이 일부러 그런 것만 발표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사실 아직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되도록이면 좋은 위치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보급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준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있고 네. 다만 이번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건 있죠. 어떤 거요? 이 안에 청년층 또 무주택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어요. 이 안에서. 그다음에 분양가라든가 임대가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나와서 그렇네요. 그것까지 나왔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건 이게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여하튼 착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타임 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타임 갭을 메꿀 정책은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금 김진애 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 곧 보고하고 그래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거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뭐 신도시하고 뭐 택지 개발하고 그러면 그치. 이렇게 저르르 일기 치면은 신도시, 이기 신도시 됐는데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빈 구멍을 메꾸는 것도 김진애가 준비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안 그걸 메꿀 가르쳐줘. 거예요? 궁금한데. 빨리 지어질 수 있는 거, 더군다나 더 가깝게 도심에 가깝게 지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다.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청년 중 무주택자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항상 얘기하는 게 부담 가능한 주택. 왜냐하면 비싼 거는 많이 줘봤자 내게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그건 빚도 똘똘을 한채 문제잖아요. 해가지고 다 빚 얻어가지고 지방에서 네. 와서 사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부담 가능하게 들어가서 살고 임대료를 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분 적립하면 네. 내게 될 수 있는 거. 지분 적립형 이런 거 같은 게 이게 진짜 기본 주택이거든요. 이런 기대되네요. 거를 기대하세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저는 준비됐는데 그건 네. 대통령님 마음이야. 이게 김진애, 이재명은 합니다. 네. 김진애도 합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를 보고 있지만은 네. 여기 보면은 뭐 과천도 있고 하지만은 서울시 네. 예, 많이 또 공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용산에서도 반발이 있다 그러고 네. 뭐 태릉 시시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네. 뭐 이 세계 문화유산 이 차원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야. 6,800 세대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태릉은 뭐 또 오세훈 시장이 뭐 뭐라고 당장 하던데. 몇 시간 만에 반발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태릉 시시 서울시와의- 같은 예, 경우에는 그 저희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거론됐었고. 그랬었죠. 저게 과연 되겠느냐. 그린벨트 또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있어요. 저는요 저쪽에 땅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쪽에다가는요 지금 저쪽 지역에 필요한 거는 아파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 개선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저게 일자리를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해능 쪽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기가 면적이 좀 작아진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뭐 오세훈 시장 다음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세훈 시장 걱정하지 마. 당신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걱정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보니까. 저기 뭐 종묘나 건드리지 마. MB도 안 건드린 걸 왜 당신이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은 또 이게 있었어요. 그때 태릉 그거 있었을 때는 그때 처음에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박원순 시장이 반대를 했어요. 하여튼 박원순 시장은 하여튼 개발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용산은 8천에서 요번에 만으로 올라갔는데 네. 용산도 솔직히 오세훈 당신은 손 떼. 당신이 15년 전에 손 대가지고 거기 부도나게 만든 게 오세훈 시장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 네.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은요 제가 저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는 특별히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저기는 솔직히는 사실 주택을 공급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저기에 제대로 된 사업 앵커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구에. 아시다시피 알잖아. 요새 네. 요새는 다 복합 개발의 추세예요. 아니 왜 저기 뭐 세운상가 그 종묘 앞에는 주상복합 해가지고 먹고 튀게 개발하면서 여기는 왜 뭐 많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국유지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네.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지어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요새는요
주택도요. 다 주택으로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줘요. 만약 많이 필요할 때는 주택으로 쓰다가 딴 거로 또 쓸 수 있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아, 오세훈 시장 걱정이 아니다. 뭐 할 얘기. 이거는 차기 시장이 할 얘기 아니- 겁니다. 예. 차기 시장이 할 거고 차기 시장이 얼만큼 박차를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음. 오세훈 시장은 거기 땅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정부가 네.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듣고 계시죠? 네,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왜? 의견도 듣고 계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네. 김진애 위원장님이 또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싶기도 하고. 고민은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뭐 꽤 오랫동안 얘기한 거고 예. 제가 뭐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요 결정은 아직은 안 했고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 왔어요. 하나는 네. 뭐냐면은 제가 참 괜찮게 생각하는 서울시장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나서신다면 네. 그러면 제가 150% 도와드릴 생각이 있다. 오.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는 딴 데서는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처음 얘기하는데 그 후보가 누구였냐 하면 김민석 총리였어요. 김민석 총리는 예전에 떨어져 본 아픔도 있고 그다음에 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이런 거로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김민석 총리를 좋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빅픽처가 있는 분이에요. 빅픽처. 왜냐하면 서울시는요 이 작은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음. 일상의 세밀한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빅픽처가 있고 세계화도 그렇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특히 지금 서울은 세계 도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제가 김민석 총리를 했는데 그 제가 한 달 네. 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도 하고 뭐 깐도 그러셨어요? 보고 막 그랬는데 한 닷새 전에 완전히 그냥 선언을 네. 해버리시더라고. 나는 내 로망 서울시장 로망은 끝났다. 끝났다. 당대표 로망으로 가겠다.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는 가능성이 없어졌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이토록 서울을 책을 쓰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토록 서울 책을 거기 힌트가 많으니까 좋은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안 나갈 수도 있다. 만약 제 마음에 안 들면은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있다. 자 오늘 5번째 전현희 의원이 예. 출마 출마 선언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아직 정원호 후보도 안 나오셨고 아직 박영진 후보도 안 나오셨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제 맞득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일단은 보고 다 보고 안 되겠다. 다 안 돼. 김진애가 해야 되겠다. 그럼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지를 좀 남겨두고 왜냐하면 계시고. 뭐 저는 네. 뭐 공약이나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항상 저기 하지만은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죠. 모든 거에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서울시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게 좀 익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나서겠다. 뭐 네. 제가 이번에 도전하면 세 번째 도전이니까 그러니까 또 신경을 네. 기해야죠. 이토록 서울. 저 책도 좀 이토록 서울.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 책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김진애 위원장님의 결단을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고 속보로 보니까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또 나왔어. 국민의힘 얘긴데 인재영입 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조정훈 네, 저하고 저기 네. 지난 열린민주당 때 또 서울시장 뭐 가지고서는 뭐 경선도 한다 그러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죠. 결국은 뻐꾸기 도망갔잖아. 더불어시민당 출신이었어. 네. 인재영입 잘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장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인재영입 위원장. 뭐 항상 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뭐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인재영입 위원장.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네. 뭐 서울시장 출마하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안 하겠죠? 아니 한동훈이 네. 그 배포가 요만해가지고 간땡이가 요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나중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럴 때 필요하면은 밖에 나가서 신당 차리고 해야지. 네. 신당 차리면은 누구도 안 올까봐 안 올까봐 겁이 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라는 건 타이밍과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아. 왜냐하면 위험 부담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정치하는 자기 게. 희생을 하지 않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동훈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정치를 네. 보여준 게 없다. 뭐 아, 이런 그 지적도 있고. 왜냐면 저는 가장 조국 대표님은 지난번에 그 하여튼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 가지고 나올 네. 때 아주 독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아하. 근데 그 이후에는 그 효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다른 효능감을 보여주셔야 되죠. 근데 조국 한동훈은 대표도 여태까지 그렇고.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어. 없어요. 왜냐면 맨날 윤석열 딸랑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한덕수하고 손잡고 뭐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네. 한동훈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이렇게 좀 너그럽게 대해주는 이유가 그래도 탄핵 표결. 그날 계엄의 계엄 밤에 해제 같이 표결. 있었고 그다음에 탄핵 표 물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거에 도움을 줬잖아요. 탄핵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만큼 너그럽게 해줍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토크 콘서트는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토크 콘서트 정치인이 토크 콘서트 하는데 S석이 있고 R석이 있고 이게 뭐야? 아니 지지자들도 돈으로 나눠? 나 정말 정말 아유, 야 시원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진영님, 아유. 세상을 계급으로 나누고 돈 네. 있는 자, 돈 작은 자로 나누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진혜영님과 함께 네. 이 합당 문제부터 부동산 문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야 또 큰 뉴스 나오니까. 예. 저희가 다 섭외를 해야지 그날 또 뉴스가 터져. 맞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